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국가 경제 개념에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각하다는 표현이. 네. 땅을 좀 더 싸게 사서 다시 정상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이게 또 시장에서 팔리니까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더 올라갈 힘이 없다고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주식처럼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90%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또 나온 그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보니까요. 네. 이제 7만 호를 넘어서 7만 5천 호 네. 네, 미분양 주택이 5,239. 네, 증가하고 있다. 넘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10만 호도 넘어질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왜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면 잘 몰라서 네. 예, 7만 호 거기서 7만 5천 호로 증가됐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증가한 거고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은데 10만 호도 넘어갈 수 있다? 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지?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데요. 그래요? 건설사는 좀 심각하지만 전체 부동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국가 경제 개념에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각하다는 표현이. 네. 근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더 심각했었잖아요. 비교해 보시면 건설사들 중에 이제 그 현재 미분양 중에 그 시간이 가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소진될 게 좀 꽤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 미분양이 났던 게 있어요. 네. 한 600, 700세대가 미분양 남아 있다가 규제 완화 1월 3일 풀었잖아요. 그때 그 600개가 한 달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가는데 원래는 이게 1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좀 줄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셔야 돼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는 게 아니라 원래 작년에 분양 다 했으면 지금 12만 원 됐을 거예요. 미분양이. 그래요? 이때 원래 대책이 나왔어야지 정상이에요. 옛날을 보면. 근데 미리 나온 거고 이게 엉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빠르다 그랬던 거고. 아니 특별히 크게 망한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냐 정부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책도 그렇게 나오고 분양하기로 했던 것들도 취소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겹치고 또 규제 완화까지 겹치니까 이게 원래 한 12, 13 다 갔을 건데 지금 7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성공이 됐다는 거군요.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성공을 한 것도 아닌데 규제 완화로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 게 겹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 상반기에 분양할 게 꽤 많아요. 한 10만, 15만 원 되는데 10만, 15만 원가 아시겠지만 반만 분양을 못해도 그러면 한 5만 원 되면 더하기 하면은 10만, 11만, 12만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기본이고 12만, 13만 될 수 있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묘하게 왜 요새 그 현장들이 진행을 하다 스톱을 한다 했잖아요. 네. 분양도 못 하고 그런 데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한 10만 원에서 끝일 것 같고 덜 나오게 되면 12, 13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분양 물량 스케줄이. 자취지. 근데 이제 자꾸 뭐 PF 문제로 하청업체가 무너지는 데 좀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줄죠. 줄어도 뭐 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해야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아실 게 뭐냐면 우량 현장이든 비우량 현장이든 일단 분양을 해야 네. 미분양이 낮잖아요. 미분양이 낮는데 현장이 좋은 위치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얘기한 PF 부실 대출, 부실 현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분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지원을 못 받죠. 일단 지원 대상의 2순위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분양을 할 거예요. 너무 힘든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스스로 이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나머지 그냥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볼 때 말씀드린 10만 호가 맞아요. 가볍게 넘을 것 같고 그 10만 호 중에 규제 하나 풀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분양가를 제가 볼 때 좀 지나면 인하할 겁니다. 정부가 하는 그 부실 지원을 못 받는 현장 있잖아요. 네. 그 현장은 자구책이 뭐겠어요? 당연히 조금 싸게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뭐 몇십 프로 할인 분양에 뭐 벤츠 차 주고 뭐 확장비 무료로 해주고 이게 다 분양가 인하하고 똑같잖아요. 네. 확장비도 그렇죠. 좋게 하면 뭐 막 좋은데 1억씩 들어가는데 싸면 뭐 2, 3천에서 4, 5천인데
그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오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미분양을 정부가 일단 나름 대책을 많이 선제를 해놨기 때문에 우량 현장은 문제가 없고 부실 현장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사지 않는 가격에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사업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런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된다. 부도가 날 수 있다. 나쁜 말로는. 근데 정리가 돼야지 또 뭐 누가 땅을 좀 더 싸게 사서 다시 정상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이게 또 시장에서 팔리니까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건 뭐 국가 경제는 전혀 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껐다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건설회사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에 종합이 한 117개, 전문이 한 250개 부도났는데 우리나라 멀쩡하잖아요. 네.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양에 대한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내수 경제의 상당 부분을 건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상당 부분은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래요?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과장이죠. 우리는 근데 느낌적으로 제가 이 얘기 드리면 저 명예훼손 될지 모르는데 그 하지 홍사 마세요 그러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만하세요. 홍사원의 그 기자님이 운영하시는 그 네. 유튜브 있잖아요. 네. 저 방송 KBS 거기 나왔는데 질문이 이제 말씀 나누다가 저보고 건설사가 망하면 안 되는데 뭐 이래서 제가 아니 왜 망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좀 이슈가 됐는데 왜 망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건설사가? 기업인데. 그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뇌된 거예요. 계속 언론에서 아니 건설사가 부실이 되면 금융사가 위험하다.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빚으로 떠받치고 과도하게 되는 건 정리가 되는 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도하게 빚을 쌓아 올리고 그 PF 현장이 다 빚이잖아요. 네. 남의 돈 갖다가 국민이 비싸게 사야지 사업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해서 소비자가 안 움직여. 그럼 그건 정리가 돼야죠. 그걸 왜 떠받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뇌된 거예요. 계속 언론에서 그러니까 건설사들 안에서도 그런데요. 야, 좀 정리가 돼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대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뭐 부동산 초보자도 가가지고 PF 사업해가지고 돈 번다고 다 달라붙었으니까 탐욕들이 막 밀렸으니까 정리는 좀 돼야겠죠. 그래서 건설사분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재작년 벌써 겨울부터 그분들이 막 하려니까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분양가를 높이 받는다는 전제라면 수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원래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분들이 이거 누가 이렇게 땅값을 올려놔서 서로 이러면서 야 이거 갖고는 위험하다고 안 하기 시작한 때가 그 재작년 겨울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붙은 사람은 욕심을 한 건데 그걸 왜 살려줘요? 근데 그거에 사업이라는 대해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담보가 됐을 때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리스크 헤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냥 시행자가 보통 심하면 5% 10% 갖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땅값이 100억이에요. 그래서 300, 건축비가 100억이에요. 그럼 200억이잖아요, 만약에. 자기 10억밖에 없어. 그래서 사업이 되는 구조예요. 빚을 내주니까, 대출을. 근데 거기서 목적이 뭐예요? 분양가가 한 300 되는데 50, 60은 대출사가 먹고 나는 20, 30만 먹어도 수익률이 몇백 프로니까 이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입장이라도 하죠. 눈 돌죠. 아니 10억을 배팅했는데 내가 200억을 벌 수 있어? 100억을? 눈 돌죠. 근데 그분들이 한 게 예측이 틀렸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네. 그러면 틀리면 책임져야죠. 아니 자영업자분들도 우리 비트코인 100만 원 해도 지면 끝난 건데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의 어떤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라면 건설사가 몇 개가 무너지면 전국 말씀 주신 GDP 중에 몇 프로인데 큰 영향 없다. 뭐 이런 거 다 나와야죠.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이면의 세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미분양이 10만 혹은 12만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올 초 막 정부에서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그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나와야 효과적이고 원래 그랬죠. 그런 원래 거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한 절반 정도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던졌죠. 미리 던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빠졌을 때 뭘로 할 것이냐. 답은 없죠. 그냥 시장에 맡겨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세금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 물론 교수님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신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지표상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저 더 낮은 가격 기다리다가 놓치는 거 아니야? 조바심 내는 분들이 저희 영상 댓글에 좀 많죠. 나오더라고요. 예. 조바심 나면 이제 공부를 더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흔들릴 정도니까 일반 분들은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너무 심하다 대책이라고 제가 처음에 속으로는 욕했습니다, 솔직히. 아, 이게 인간들이야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국가 경제를 전체를 보면 어느 정도 버블이 껴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는 배탈이 났는데도 그냥 그 선수를 갖다 축구시합에 내보내는 격인 거예요. 네. 너무 떠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잘못하면 제2의 영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퍼부어가지고 펌핑을 한다고 그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터져요. 네. 그 사이에서 나는 아니겠지 하고 하는 인간의 그 얍삽한 탐욕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근데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얄팍한 탐욕들이 움직이는 거기에 흔들리는 거죠.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아 이건 좀 비싼데 아직도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 내가 이 갭이 너무 많은데 그럼 결론은 나왔죠. 계속 사줄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겠죠. 네. 영끌 때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 거래량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는 게 우리 뭐 서울 아파트로 말하면 한 6천 개, 이 경기도로 말하면 한 15,000개 넘어야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뭐 60, 70%밖에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잘 아시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거고 WDB 생길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MB 정부 때를 더듬어 봐야죠. 우리가 역사 한번 비춰야 되니까. MB 정부 때 2008년도에 이런 상황인데 막 미분양 10만 되고 그때 금리 2% 내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터진 바람에. 그래서 우리도 2% 내렸어요. 네. 저금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걸 던졌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지금보다 더 불났겠죠. 불이 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떨어진 거 강남이 그때 한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바로 회복했어요. 몇 개월 만에. 네. 나오자마자 매물 들어가고 쫙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그쵸. 하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주셨던 지표가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의 되풀인데 기사들이 요즘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 많이 좀 조급하실 텐데 여력이 있는 분은 머리 아프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정부에서 5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네. 완화가 된다. 심하게 됐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빚으로 떠붙이는 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래 우리 지금 DSR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봉 2천만 원 사람이에요. 그럼 7억짜리 집을 못 사죠. 이자를 못 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투기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 내려갔는데 지금 말씀처럼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돈은 드리겠죠. 만약에 7억짜리면 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5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5억까지 소득을 안 따지고 대출해 주니까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네. 연봉이 한 3천 되겠죠? 네. 그러면 5억을 대출받아서 들어갔는데 집값이 만약에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거짓말같이 들으시겠지만 갭 투자 개념에서 보면은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100%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2015년부터 갭 투기를 해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 중에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 나 갭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오, 수익이 100%야. 비트코인 주식보다 낮거든. 그게 이제 영끌이 됐던 거고. 네. 근데 내려오니까 정리가 됐다가 지금 또 그래요. 그 시장을 보니까 정부가 일단 투기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실수요자 입장조차도 내가 지금 미분양 나온 걸 들어가서 계약금 치고 중도금 대출도 되잖아요. 이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자만 내가 7억짜리 집이면 5억 대출 받으면 4% 5, 4, 200이니까 100, 월 200 잡고 한 2천씩 하면 3년이면 6천 아니에요. 네. 6천 배팅했는데 집값이 지금 2, 3억씩 내려니까 1억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50%예요, 수익률이. 그러네요. 이런 논리에 매몰된 분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그걸 사는 사람이 없을 때도 가정을 해야죠. 그렇죠. 투자의 목적이 크다면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은 들어가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거주에다가 투자 목적이 같이 있는 사람에다가 투자 목적인 사람에다가 이게 다 겹치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는 것인데 대출 많이 해주니까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머니 게임이 된 거예요, 살짝.
제가 볼 때.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죠. 그 다음에도 계속 수요가 계속 나올 붙어줄 것이냐, 거냐. 거기에 그러면 달려 거기서 있구나. 이제 딱 맥히죠. 왜? 계속 내려와서 집값이 내려오는데도 사람들이 안 붙었어요. 물론 심리도 있지만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사서 샀을 거예요. 안 붙거나 못 붙죠. 그럼 갭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갭은 뭐냐? 어느 분이 수요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내가 원래 계획은 2년 뒤에 집을 살 계획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 그러니까 그 따라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수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수요의 이동이잖아요. 그게 영끌 7년 동안 이어졌고, 그럼 갑자기 2, 3년 사이에 그 갭을 벌어서 돈이 로또만 맞지 않는 한 그 수요가 생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2, 3년은 당연히 수요 공백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이 지금 이거죠.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근데 대출을 또 해줬어요. 대출을 또 해줬는데 거기가 계속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어디까지잖아요. 그거 맞추면.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가구 나오더라고요. 4억씩 빌릴 때. 4조니까. 네. 40조니까. 10만 가구에 그 대환 대출이 지금 60% 가까워 되니까 40% 빼면 4만 가구잖아요. 네. 4만 가구를 전국으로 나누면 서울 수도권 2만 가구. 2만 가구 중에 만 가구, 만 가구. 서울하고 경기권하고. 그럼 지금 한 달에 서울은 2천 느는 것 같고 경기도는 2, 3천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달, 세 달, 네 달 갈 거 아니야. 한 달은 갔고 그렇죠. 2달째고 2~3달 더 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네.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 돈이 막 소진되다가 지금 정체가 됐어요. 왜? 소진될 때 주택 가격을 사람들이 살 게 많았는데 싸진 값이 갑자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약간 반등 기미가 있으니까 값을 다 올린 거예요, 살짝. 아,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 따라 붙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볼 때 3월 달 걸 보니까 2월 말하고 3월 쭉 보니까 다 뭐냐면 요게 가이드 0이잖아요. 그럼 그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약간 멈추는 느낌. 그러면 더 올리기는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올린 거는 그런 대로 사기 사는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에도 팔려 그래서 조금 더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이건 아예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왜? 매물도 많아. 이렇게 막 거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지금 1,500개 넘고 한 2,000, 3,000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매물이 5만 개란 말이에요. 그럼 5만 개에서 3천 개 빼면 몇 개예요? 4만 3천 개가 남아있잖아요. 4만 7천 개. 그 사람들하고 수요 공급 이론을 맞춰보세요. 그게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꿈을 꾸는 거예요. 특히 매도자분들은. 그럼 그분들이 왜 지금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왜 자꾸 팔려고 그러죠? 당연히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들도 아는 거야. 이게 제2의 영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털고 싶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볼 땐 그런 쪽이 좀 강해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게 더 올라가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제 짧은 머리로 암만 계산해봐서 이게 더 올라갈 힘이 없다고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주식처럼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90%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